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설 연휴 각 지역 민심을 청취한 여야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공천 전쟁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후보자 면접을 시작하고요. 민주당은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을 개인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총선을 58일 앞둔 여야의 총력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정치권에서 다큐멘터리와 드라마 두 영상물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이 관심을 모으는지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공개 일정 소식으로 시사쇼 정치다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비공개 일정이어서요. 언론에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한 위원장이 잠시 뒤에 당무를 마치는 대로 당사 근처에 있는 영화관에서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할 예정인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의 영화 관람, 관련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정말 큰 거목으로 그 고난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바꿔오신 삶을 잘 조명한 것 같습니다. 한 100개 상영관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지금 영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영화가 끝나는데 기립박수를 치시고 그리고 애국가를 부르는 것도 있어요. 저희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영화 건국전쟁을 잠시 뒤에 영화관에서 직접 시청한다, 관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어떤 영화냐면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생, 정치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며느리 조혜자 여사와 주변 인물들을 인터뷰해서 총 제작비가 2억 원 정도 든 내용입니다. 여기에 뉴욕 영웅거리의 카퍼레이드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최병욱 의원님. 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이 건국전쟁 영화 관람에 나선 것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함으로 분석할까요?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그 공과에 대한 재조명 있었고요.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운동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이제 과거에 보면 노무현,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쭉 이어지면서 그 저평가됐다 또는 왜곡평가됐다는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재평가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예.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졌을 걸로 보고, 예. 지금 단기간에 이게 흥행 기록을 세우는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흔히 그렇지 않은데, 이게 이제 개봉 열흘 만에 18만 명이라는 이런 흥행 기록을 세운 거는 역시 그 어떤 정치적인 요소, 그러니까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을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왜 재평가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한 그 일종의 진영 간의 그 어떤 그 시도, 이런 것들이 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건국전쟁 영화는요, 개봉 열흘 만에 18만 명을 돌파해서 예상 밖의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영화계에는 진보색이 좀 우세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번 영화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의 정치 다큐멘터리 영화와 관객 수를 비교해 봤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건국전쟁이요, 영화관에서 절찬 상영 중인데 현재까지 24만 명이 봤습니다. 설 연휴 동안에 박스오피스 4위의 성적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흥행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요. 비슷한 게 얼마 전이죠. 작년에 개봉을 해서 아직도 상영 중인 이 길위의 김대중, 이 다큐멘터리는 12만 명이 봤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그대가 조국, 이 영화는 33만 명이 봐서 이 건국전쟁보다 지금은 많이 본
관람객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국전쟁이 지금 굉장히 흥행 중이라서요. 그리고 이제 2023년에 문재인입니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고 이게 11만 명이 봤습니다. 최 교수님. 예. 일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수 우파 정치인의 영화는 망한다. 이게 영화계의 좀 기본적인 속설이었는데 지금 이 건국 전쟁의 흥행 이건 좀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논쟁적인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과가 확연히 갈리는 대통령이잖아요. 특히 이제 보수 우파 쪽에서는 건국과 관련해 가지고 8.15를 뭐 건국절로 하냐 마느냐 이런 논란도 많았잖아요. 광복절을 이제 건국절로 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 건국전쟁이라는 게 그동안 이승만 전 대통령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독재자고 과거의 발췌견, 뭐 4.45 의견 이런 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네. 4.19에 의해서 이제 하해하고 이랬던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승만 전 대통령이 평가받을 분은 꽤 많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제가 이제 특히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전 뭐 근대사 전공은 아닙니다, 현대사 전공은 아닙니다만 제일 그게 갈리는 게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거든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뉴라이트 계열들은 굉장히 좋게 평가하면 논문들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의 학자들은 굉장히 또 이제 폄하하고 이런단 말이죠. 예.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쨌든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이게 다큐멘터리니까 네. 영화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보고서 평가하자 아마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니냐. 전 그래서 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만 명이면 적어도 흥행에 처음 시초치고는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괜찮은 성적을 올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건국 전쟁이 흥행을 하면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장관일 때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 개혁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연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1950년에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농지 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다른 나라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침략에 대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들 합니다. 선한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한동훈 위원장이 관람 전이고 잠시 뒤에 관람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곧 한동훈 위원장이 관람 사진을 또 찍은 그런 SNS 영상이나 또 그런 사진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국전쟁 감독 이분이 한동훈 위원장의 출연을 직접 알리면서 관람을 와주십사 이렇게 직접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시사회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약간 좌성향의 분들이 영화가 시작이 됐는데 네.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영화를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진실을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러한 변화는 정말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 관계자 여러분, 이런 변화를 꼭 이 영화를 통해서 좀 그렇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예.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에도 보고가 됐다는데 네, 저도 들었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서 사진만 찍으면요. 제발 와주십시오. 영화에 등장합니다. 영화에 등장하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아주 좋은 말 남겨주셨거든요. 최수영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 아까 들으신 한동훈 위원장의 그 연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지금 굉장히 초반에 흥행을 성공하는 거는 결국 저는 사실의 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의 힘. 예,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뭐 과도하게 뭐 덧칠하거나 분장하고 그러면 감동이 사라집니다. 네. 정말 드라이하게 사실관계만을 묘사했는데 저는 여기 지금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이 영화가 10일 현재 좌석 판매율이 37.7%로 1위라는 겁니다. 모든 영화에서. 이 얘기 뭐냐?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영화고 그다음에 롱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 외에도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저 연설 외에도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서 울림을 주고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뭐 우리가 토지개혁한 것 그다음에 뭐 이런 것을 다 알지만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탁월했던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모습이라든가 그다음에 6.25 전쟁 중인 1952년에 평화선을 선언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바다 이 60마일 이내 모든 것을 우리 영토다고 해가지고 연합국의 승인을 받습니다. 게다가 성공적인 휴전협정을 통해 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으로부터 8억 달러의 경제 원조 받아내고 이승만 대통령 집권 12년 동안 정부가 지출한 것을 보니까 국방비가 51%고 나머지 반이 17%가 교육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대한 어떤 모습들, 그다음에 국가 경영자로서 교육과 국방, 그다음에 많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우리 뿌리를 내렸던 이런 점들이 지금 재평가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끝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런 얘기하는데, 실제 관람객들의 20% 이상이 MZ세대, 그러니까 20, 30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 사실의 힘과 그다음에 우리가 몰랐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일어났던 선각자들의 모습이 겹치면서 저는 이게 흥행도 흥행이지만 아주 그 감동과 문화적 성공을 이뤄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앞서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같이 많은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이 이 영화를 찾아서 관람하고 또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사진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네, 오세훈 시장은 건국전쟁 영화를 보고 와서 관람평을, 그리고 관람을 추천한다는 그런 SNS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다른 분입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의 딸과 함께 이 건국전쟁을 보러 갔고, 황교안 전 대표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김진태 강원지사 얼굴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 이렇게 많은 보수 정치인들, 박수영 의원이네요. 네, 많은 보수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관람해서 인증샷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정치권에서 부는 이 건국전쟁 열풍, 흥행 어떻게 좀 보십니까? 어떤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실 역사적 평가는 끝났다고 봐도 될 겁니다. 모든 사실관계에 드러나 있고, 다만 이것을 어떻게 재평가할 거냐의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이 계속 논방을 해왔는데, 그 일환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보수 지지층의 여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다큐멘터리 영화, 특히 정치인에 관련한 다큐멘터리 영화는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개입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네. 봤던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거나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은 대통령 등도 단순한 사실의 나열로 끝나지 않고 그분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분을 지지했던 분들의 관심, 또 상영이, 이 관람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흥행을 이끄는 이유는 어떤 뭐 보수층의 어떤 지도자에 대한 갈증, 이런 게 반사적으로 작동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새삼스럽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영화적 요소가 가미된 그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이고, 사실 관계에 대한 얘기들도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물론 영화를 안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흥행 열풍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적 배경들이 많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흥행이 이어질지 여부도 관심은 되지만, 이제 선거 시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지금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선거 시기여서 그런지 여권 일각에서는 이 4월 총선을 제2의 건국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 이제 선거를 앞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많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요. 네.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제 영화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수층,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관람을 인증할 만한 영화들이 그전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이외에도 그전에 뭐 광해랄지 아니면 서울의 봄이랄지 뭐 1987, 이것은 뭐 박종철 고문 사건 다룬 사건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로 독재와 관련된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고, 어떠면 진보의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인사들이 영화를 보고 이거 관람 인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사실은 이런 영화가 하나 나올 때마다 특히 이제 선거가 임박하면요,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이렇게 특히 이제 보수층에서 건국전쟁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이제까지는 보수층에서 관람 인증을 하고 뭔가를 막 자신들을 대변해 줄 만한, 자신들의 어떤 신념을 대변해 줄 만한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없다가 이게 거의 뭐 최초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선거도 앞두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본인들의 이제까지 신념 그리고 이제까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이게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보여준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건국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선거 직전이고 물론 이제 보수층에서만 인기를 끈다고 한다면 이제 선거에 별 영향이 없겠죠. 그렇지만 중도층이랄지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 특히 보수와 진보 쪽에서 가장 평가에 있어서 극한 대립을 했던 대통령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다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희 패널분들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정치 다큐 영화 보통 진보 좌파 진영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또 많이 제작됐던 게 사실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요. 보이시는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러 갔었죠. 당시 모습 보시겠습니다. 대통령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영화가 개봉되게 돼서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러 제쳐 오신 민주주의의 길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흑백 영상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과거의 모습들이 다시 우리 사회에 다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들었습니다. 최 의원님, 이런 여야 대표들이 정치 영화, 정치 다큐멘터리를 보러 가는 것 이게 지지층의 결집에도 영향이 있겠죠.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를 이어내려온 뭐 노무현, 뭐 문재인 정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보러 간 것도 결국은 자 우리는 우리 정부는 김대중 정부를 승계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층으로서는 굉장한 호평을 받을 것이고 반면에 이제 지지층이 아닌 쪽에서는 저 부분에 관해서 아마 부정적 견해가 대단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는 줄곧 해서 쭉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올라가면 그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 평가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많이 하는 게 민주당의 일반적인 정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렇게 되면 자기 진영 내에서는 굉장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지금 이승만 전 대통령 그 영화 다큐인 건국전쟁의 경우에도 아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걸 보게 되면 또 국민의힘 지지자의 상당수가 저 영화를 이제 안 본 사람은 또 보게 되고 긍정적 의미를 갖게 될 거라고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건국전쟁의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 중에 MZ세대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MZ세대는 아마 특별한 정치 성향이 없이 그냥 과거에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한번 다큐멘터리로 한번 보자. 이미 역사가 돼버렸으니까 아마 그러면은 그거는 꼭 그 어떤 진영 결집의 효과보다는 아마 약간의 중도층 유입 효과도 있을 것이다. 영화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공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연휴가 끝나는 내일부터요. 여야가 본격적으로 공천 전쟁에 돌입하죠. 국민의힘은 내일부터요. 공천 신청자들의 면접을 시작합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총 820명이 대상인데요. 면접이 끝날 때쯤엔 한동훈식 공천의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훈식 공천은 뭐냐? 오늘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공천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제가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기기 위한 공천을 하고 우리가 이기기 위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당대표로서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감수하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천에 대해서 클리셰로 얘기하자면 깨끗한 공천,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이겠죠. 설득되고 수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천을 반드시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동훈식 공천이 뭐냐? 한마디로 이기는 공천이다. 이기는 공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설 연휴 동안
자신의 전국 구상을 다듬은 그런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추가로 밝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유연하게 모이면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 될 거다. 민주당은 뺄셈이고 우리는 곱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건 제3지대 아마 신당 설 연휴 때 대통합을 했던 제3지대를 겨냥한 얘기인데요. 누구를 반대한다는 건 정체성도 지향점도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 정체성과 지향점에 동의를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이익에 반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도 함께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저는 아까 앞에서 보신 보통은 뭐 덧셈, 뺄셈의 정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 곱셈의 정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좀 신선하게 들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곱셈의 정치라는 거는 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시너지의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 효과의 정치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더하기 1이 숫자에서는 2지만 정치에서는 그게 4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다. 네. 우리가 그거는 이제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에서는 사실은 의도보다는 반응이 중요하고 반응보다는 파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정치의 생리고 본질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꿰뚫고 있다고 봐요. 결국 그렇잖아요. 정치라는 게 선거라는 거는 딱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전략과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공천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물이라는 특정 상품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사람을 꺼내서 대중 앞에 놓는데 이 부분이 경쟁력 있다는 게 뭡니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천의 본질은 두 가지겠죠.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거나 혹은 외연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이 과연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저는 공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은 그걸 얘기했죠. 다만 지금 민주당처럼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친명과 친문이 부딪히는 이런 걸 안 하겠다. 우리가 최소한 여기에 저는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 봐요. 우리가 공천을 갖고 자리를 갖고 다투진 않겠다. 그리고 내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이걸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저는 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얼만큼 이제 그 각자 격전지에서 그 격전지의 성격에 부합하는 인물을 선택하고 그 인물이 과연 이길 수 있는 인물인데 그것이 얼마나 잡음 없고 매끄럽게 그 자리에 포진시키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 자신감을 표현했어요. 전 그래서 얼만큼 이 갈등 관리와 상황 관리를 한동훈 위원장이 잘 해낼 수 있느냐. 전 여기에 모든 승패가 달렸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이익에 반하는 사람을 내쫓는 게 핵심인데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 정체성과 지향점에 동의만 한다면 정치적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위원장님 이 말씀이 사실에 맞지는 않죠. 어떻게 이재명 대표 이익에 반하는 사람을 내쫓는 공천을 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사실 공천이 제대로 시작도 안 됐습니다. 물론 몇몇 분들 원칙과 상식 위원들이 탈당을 하고 새로운 당을 만든 사실이 있지만 그분들은 이재명 대표와 같이 가지 못하겠다고 해서 스스로 결단해서 나간 것이고 지금 뭐 당내에서 소위 말하는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은 외부적인 어떤 프레임이지 실제 당내에서 누군가를 공천을 배제하는 어떤 구체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반발하는 것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실제 공천에서 어떤 세력을 배제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내일 이후에 하위 20% 이 통보 과정에서 늘 있는 갈등 수준 이상의 어떤 다른 특정 소위 말한 지금 비판처럼 이재명 대표가 친문 내지는 어떤 이재명 대표에 반대했던 분들을 찍어내기 위한 공천 결과가 나올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직 나오지 않은 결과로 섣부른 판단을 얘기하시고 그걸 가지고 차별화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나온 사실관계와는 맞지 않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설 연휴 직전에 불을 지폈던 이 중진 지역구 재배치 작업 이것도 이기는 공천의 일환으로 풀이가 됩니다. 장동혁 사무총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양지에 갈 수 있는 스타급 인재들이 자진해서 우리 당의 승리와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험지로 자진해서 나간다면 저는 업어줄 겁니다. 지금 험지 출마를 요구한 그 대상의 중진들은 전부 다 영남권입니다. 네네.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그 험지 출마를 요구할 계획입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조건은 희생을 통해서 2석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뭐 2석을 가져올 가능성은 있고 그것이 바람이 되어야 된다. 그 지역에 경쟁력이 있는 분이 누군가
이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이 누군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떤 분이라도 공천하고 어떤 분이라도 모셔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선의 서병수 의원 그리고 3선의 김태호, 조혜진 의원을 이른바 낙동강 벨트 여당의 험지로 재배치를 했는데요. 김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이분들이 재배치되면서 빠진 원래의 그 텃밭에 누구를 배치할 건가? 이것도 좀 논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분들이 빠진 텃밭은 이제 국민의힘의 텃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은 뭐 전략공천이랄지 이런 식으로 한다랄지 아니면 윤심공천 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중진을 재배치한 것이 오히려 지금까지만 좋은 평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깎아먹는 공천이 될 거예요. 그것을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텃밭에 과연 누구를 투입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저희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인재 영입과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그 텃밭에 공천자를 아마 확정하는 그런 절차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텃밭은 어차피 누굴 내보내든지 당선 가능성이 큰 곳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좀 험지랄지 아니면 박빙 지역 이런 곳을 공략해서 한 석이라도 더 얻어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공천 과정 자체는 제일 중요한 이런 박빙 지역이랄지 아니면 좀 험지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지역 이런 거 위주로 하면서 공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텃밭이랄지 아니면 굉장히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또 다른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기는 공천이 한동훈 씨 공천의 첫 번째 키워드라면요. 두 번째 키워드, 사천은 없다. 이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 위원장, 여러 번 그 의지를 드러냈죠. 들어보시죠. 사천 사당화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한 달도 안 돼서 집권 여당을 사당화할 수 있다면 저는 그분 찾아서 모셔오고 싶어요. 정치의 신 아닙니까?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신세지거나 아는 사람을 은혜 갚는 식으로 끼워 넣는다든가 사가 들어갔을 때 선거가 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천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저는 그 공천을 하기에는 가장 적합하고 준비되어 있는 대표입니다. 자, 사천이라고 하면 뭐 대통령실 인사들의 양지 출마 이것도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최 교수님. 네. 그러니까 한 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까 나온 말씀이긴 합니다만 아까 서병수, 조혜진, 이제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 그 텃밭에 누구를 공천하냐는 문제인데 사천하고 좀 다른 맥락이긴 합니다. 사천이라는 거는 어떤 공정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라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 또는 대통령실이나 또 내각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던 사람들을 내리꽂는 것 이게 사천이거든요 사실. 근데 원래 전략공천이라는 게 낙하산 공천입니다. 전략공천은 원래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말고 당선되기 어려운 후보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이제 생각해서 그 전략공천하는 게 이제 이른바 그 이제 전략적인 공천인데 지금 말씀하는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가 사실 비주류거든요. 당내에서 비주류고 지금 모르겠어요. 이 텃밭에 누구를 공천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천이라는 것보다는 사천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사천 논란도 있었으니까 사천을 할 개연성은 대단히 적은데 문제는 지금 이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지역구에 과연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이제 뭐 친윤 그룹이라든지 내각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냐 안 가냐가 어떤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전 이 대통령실의 인사들이 이제 가서 그게 사천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중요한 거는 험지가 아닌 양지에 누굴 공천하냐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이 여권에 영향력 있는 인사의 입김이 들어가면 그건 사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공천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전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자기가 이제 본인이 다 뭐 대표고 다 자기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게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주 중립적으로 본다면 공천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부 기자들 얘기에 따르면 고차방 정식입니다. 자, 이 고차방 정식을 어떻게 푸는 거냐? 뭐 이건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쭉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뭐 이기는 공천, 사천은 없다. 아마 요거를 그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나 사천 할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사천 없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결과로서 뭐 다음 주나 이때쯤에 이제 1차 결과가 나올 텐데 그걸 놓고 보면 아, 말은 사천 없다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뭐 사천도 하고 뭐 또는 질 수도 있는 공천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을 이제 기자들이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뭐 완벽한 공천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민주당은 또 뭐 그렇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공천을 지금 말로는 다 이기는 공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과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건 투표를 해봐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이 말을 쫓아가면서 마치 진짜 그렇게 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보면 객관적 사실과는 좀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저는 그 공천 기사를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뭐 연휴 동안 이 몸집을 불렸던 제3지대 통합신당, 개혁신당 신경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양당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떤 분들을 어느 지역구에 공천할지가 사실은 가장 큰 저희들의 관심입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지역이냐 아니면 불리한 그렇죠, 지역이냐 그렇죠. 그리고 어떤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어느 지역의 후보를 낼지에 대해서 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사실 그 야권의 새로운 정당이 하나 나타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높게 나오지만 그 일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로서는 좀 더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가 뭐냐면요. 소선거구제인 지역구 선거에서 3지대 신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유력 후보를 떨어뜨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개혁신당의 가상의 출마 예상지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지역구 출마를 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노원과 대구를 비롯해서 대여섯 군데 정도를 본인이 좀 재면서 어디로 나갈까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하고요. 신경민 전 의원이 아마 자신의 지역구였던 영등포를 나가면은 민주당에 좀 불리하겠죠. 김용남 전 의원이 있는 이 경기 수원병에 나가면은 국민의힘이 또 불리해지겠죠. 이원욱 의원이 자신의 현재 지역구인 경기 화성에 나가면 당연히 또 민주당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조홍천 의원 마찬가지고요. 양양자 의원은 지금 용인갑에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는데 최수영 평론가님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여당에 유리한 지역이냐 야당에 유리한 지역이냐 또 어떤 후보 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역구 선거 결과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지금 일단 현행으로 보면은 아직은 정의당이 지금 기호 3번을 차지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선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설 연휴가 지나고 그다음에 공천이 진행된다 그러면 아마 지금 제3지대가 단일 정당이 됐기 때문에 기호 3번이 전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3파전의 구도가 되는 거예요. 지역별로. 물론 아마 이 지금 후발주자에다가 실제로 지금 그런 역량이 다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후보를 다 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서 이길 수 있거나 가능성 있는 지역에 전략 배치를 하고 특히나 그 의원들이 해당 지역구거나 아니면 경쟁력을 보여왔던 쪽에서만 이제 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히 얘기하는 이게 변수가 되고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고춧가루 부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회피 전략, 이른바 무시 전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제3지대가 해봤자 얼만큼 하겠어 하지만 속내로는 복잡할 겁니다. 네. 우리에게 얼마나 타격이 있을 것이냐. 실제로 거기서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또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제3지대 후보가 또 역량을 보여주고 또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지금 거대 1, 2당에는 여야에는 굉장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의 숫자가 출마가 안 되고 결국은 지금 제3지대 정당이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비례정당으로서 조금 더 전국적인 득표율에 좀 말하자면은 더 신경을 쏟지 않을까라는 전망이어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두 쌍두마차가 어디 지역에 출마해서 이 견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느냐와 그다음에 경쟁에 있는 지금 현역 의원이나 전직 의원들이 얼만큼 선전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된 이상
아마 상징적 지역구에 두 분 다 출마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개혁신당 내부에서 이 지역구 출마를 할 건지 비례대표로 출마할 건지 이걸 두고 또 내부의 갈등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일단 지역구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수도권과 대구 여기 한 대여섯 군데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출마 지역은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한 대여섯 군데로 추려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우선 많죠. 대구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후보 등록일 앞두고 전략적 판단들을 할 거로 보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아까 지금 평론가님 말씀 주셨지만 이준석 대표가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이낙연 대표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 출마를 압박하고 있었고 어쨌든 근데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잠복돼 있지만 계속 그런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어쨌든 각 대구 TK라든가 또 이낙연 대표를 통해서는 호남에서 이제 지지율을 좀 확보하고 수도권에서 선방하고 이래야지 사실 전국 득표율을 좀 얻어서 비례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의석수를 달성할 수 있을 텐데 네. 이낙연 대표가 공동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그 상징성만 가지고는 통합의 효과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출마 요구를 할 텐데 이낙연 대표 측에서 보면 사실은 출마라는 게 대단히 큰 자기 자신의 정치적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3당을 만들긴 했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튼튼한 집이 돼서 다음 대선까지 가면서 그 당의 중심 리더십을 본인 중심으로 구축할 수 있느냐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후 총선 이후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출마했다가 지금 호남 사정이 녹록치 않은데 거기서 낙선한다고 하면 총선 이후의 정치적 입지를 찾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내심은 출마하지 않고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이유를 보는 것이 낫겠다는 싶은 의중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통합 과정에서 아마 역할 분담을 했다면 이준석 대표는 계속적으로 호남 출마를 요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무거운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싶어서요. 준비한 소식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정치권에 짧고 쉬운 영상을 얘기하는 쇼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을 지역에서 맞대결 가능성이 있는 이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이수진 의원도요. 열심히 이걸로 경쟁 중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치인한테 대시를 받아본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지. 지금 이대로 살기 대통령 되고 얼굴 랜덤 불리기. 난 두 번째 정치인이니까. 서울대 최고의 아웃풋 3명은 강시영, 김태희. 나도 살짝 붙일게요. 정치인들 중에 이모 원탑이 아닌가? 의원님에게 멍 때린다는 것은 깊은 생각을 하는 것 아니면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 아무 생각은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 그럼 의원님 요리하실 때 감으로 아니면 정확한 레시피대로? 감으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최 의원님, 굉장히 톡톡 튀는 영상 만들기 위해서 두 분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과거와는 운동 방식이 좀 달라졌죠. 네. 사실은 과거에는 뭐 직접적으로 유권자들 손잡고 뭐 지금도 그런 걸 하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각종 SNS를 통해서 일종의 다면 접촉을 하는 것이고 그중에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이 이제 바로 쇼츠입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죠. 영상이 길어지면 정치인들 거 누가 보겠어요? 이제 그런 데에서 아주 강한 인상을 줄 뭐 단어나 아니면 행동 양식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동작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리턴 매치를 하는 곳 아닙니까? 예. 뭐 아직까지 그 이수진 의원이 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리턴 매치가 이루어진다면 저런 것들도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쟁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연탄 봉사를 갔는데 이걸 얼굴에 검댕이를 좀 묻은 걸 두고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쇼라고 비판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여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 한번 보시고 한 위원장 볼에 이 검댕을 묻혔던 허기복 연탄은행 대표의 입장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뭐가 묻으셨네. 근데 위원장님 얼굴이 너무 하얗다. 이걸로 다 좀 이렇게 표시를 내야 되는데. 일부러 묻혀갑니다.
제가 뭐 그분뿐만 아니라 여기 연탄 묻은 것 같네요. 그러면서 슬쩍 또 이렇게 연탄을 또 다른 분한테도 이렇게 하면서 또 독려하기도 하고 우리는 봉사하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연탄을 받는 분들에게는 아픔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아픔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자. 그런 뜻으로 이렇게 또 얼굴에 묻힐 때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봉사는 봉사로서 순수하게 보는 시각이나 사회적 분위기나 또 정치하는 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보는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엄히 꾸짖고 가르쳐줘야 될 분들이 한편으로는 그냥 속상한 마음 또 이러다가 또 괜히 봉사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그러니까 봉사를 할 때 조금 어떤 뭐 무거운 분위기를 풀어주고 분위기를 좀 이렇게 화기애애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기도 한다. 이게 지금 허 대표의 얘기인데 민영배 의원 지금은 좀 공격 포인트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쇼를 한다 이런 포인트였거든요. 지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민영배 의원이 정치인이잖아요. 아마 본인도 연탄 배달 해봤을 겁니다. 정치인들 연탄 배달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연탄 배달 자체가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제 봉사라는 의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뭐 제가 볼 때는 쇼를 겸비한 거죠. 쇼라는 것도 나쁜 쇼와 좋은 쇼가 있어요. 그러면 쇼 자체를 너무 나쁘게 평가할 건 아니고 봉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보이는 쇼는 저는 제가 볼 때는 파급적 효과도 있고 굉장히 좋은 쇼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탄 봉사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가서 봉사하다 보면 서로 장난치고 하면서 또 얼굴에 묻히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민영배 의원은 저렇게 끝까지 저걸 물고 늘어질까? 저것은 뭐 일종의 꼬투리 잡기다. 그리고 민영배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아마 진보층이나 민주당 측에서도 저거에 대해서 동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민영배 의원의 저 꼬투리 잡기가 정말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막 나서서 다 공격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수위가 좀 낮은 걸 보면 민영배 의원이 좀 지나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저걸 가지고 뭐 논란 삼을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삼는다. 그런 의견들이 다 있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도가 지나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 12월에 같이 연탄 봉사를 했던 이재명 대표는 어땠는지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걱정을 잘 나세요. 네네. 대표님 벌써 연탄재 많이 묻으. 아유 어떡하죠? 잠깐만. 근데 2번 하셨어요? 이런 연탄 배달 봉사를 여기 의자에 아유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 그러게요. 조기현 변호사님 보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도 얼굴에다가 이렇게 연탄 검댕을 묻히는 그렇게 시도하는 그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과거 자료 화면을 보면 다른 뭐 정치인들 가도 비슷한 장면들이 여러 번 연출됐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이게 논란이 되지 말아야 될 게 논란이 된 측면이 있고요. 이걸 가지고 더 이상 뭐 여열은 아니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비판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는 사실 뭐 흠집내기 위해서 자꾸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건 먼저 문제제기 하는 분이 오히려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게 좀 다시 한번 확인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더 이상 이런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좀 한가한 그런 논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요구하니까 민영배 의원이 SNS를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 이러면서 사과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영배 의원 입장이요? 아니 근데 이거 그냥 사과하면 될 것 같아요. 민영배 의원 입장에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인위적으로 묻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얘기했던 건데 허 회장이 묻혔네요 하고 제가 뭐 그런 과도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하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사과 근데 무슨 뭘 사과? 아니 그 굳이 이제 그 민영배 의원이 정치 쇼라고 했잖아요. 쇼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쇼라고 그렇죠. 하면은 그 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묻혀 그게 쇼가 되는 거죠. 근데 허 회장이라는 분이 묻혔으면 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렇죠. 보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렇게 한 게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그게 사과인 거죠.
이걸 굳이 또 뭐 이 사과를 하니 아니 이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단히 짜증납니다, 진짜. 이게 연휴에, 설 연휴에 말이죠. 이걸 가지고 지금 정말 국회가 민주당도 그렇고 할 일이 없다. 이런 것만 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민주당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게 민주당에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전이 이어지니까 민영배 의원의 과거까지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민 의원이 탈당을 했다가 복당한 거야말로 위장 탈당 쇼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민영배 의원님이 복당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상식적인가요?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저보고 사퇴하라, 뭐 사과하라 뭐 이러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평론가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논란이요? 그렇습니다. 뭐 다들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러니까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따라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본질이 묻힌 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여기가 백사마을이잖아요. 왜 백사마을이냐면 산 백사번지기 때문에 백사마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기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입니다. 그럼 주민들이 이렇게 산기슭을 해서 아직도 연탄 때는 험한 삶을 살고 불편한 삶을 살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정치권이 고민하고 대안을 내놔야지. 그렇죠. 실제로 이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는 거 그걸 정치권이 아파해야지 여기에서 쇼한다고 비판하고 이게 정말 본질에 부합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백사마을 거주하는 주민들이 두 번 아픈 것 아닌가. 오히려 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고맙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논란이 오히려 더 두 번 아픈 것 아닌가.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 위원장이 그 연탄을 7만 1,000장을 자기 모든 업무 추진비를 거기 이제 우리 연탄은행에다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그래 실제로 이렇게 작은 것들에 대한 변화가 촉발이 되긴 하겠지만 정치권이 보다 본질적인 것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어떤 일을 국민에게 해줘야 하는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좀 대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논란이 지금 이렇게까지 며칠 동안 이어질지 저도 몰랐습니다. 정치권이 좀 반성하고 다시 총선에서 정책 경쟁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 전 장관 내일은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오늘 어떤 얘기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세한 얘기는 제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한마디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고 임명되었을 때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꺼리지 않고 걸어갈 생각입니다. 불쏘시개가 돼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습니다. 최 의원님,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이거 아마 내일 밝힐 입장과도 연결되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내일 밝히는 입장이 결국 지금 얘기한 거의 연장선상에 있겠죠. 네. 아마 총선에 출마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본인이 저런 그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거야 뭐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고요. 본인이 여러 가지 사법적 단죄를 받는 부분에 관해서도 그걸 다 검찰개혁과 연결지어서 정당성을 부여해온 게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이었잖아요. 예. 문제는 저런 주장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중도파 또는 그 민주당의 상당한 정도의 그 민주당 지지자들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의 지금 조국 수호 세력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조국 전 장관의 저런 정치적 행보에 그 별로 그렇게 그 뭐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다 하는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정치 영역으로 지금 들어오겠다는 건데 정치 영역은 국민 지지가 없이는 도저히 존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조국 전 장관 개인의 의지보다도 사실 이거를 어떤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를 한다면 본인이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부터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조 전 장관은 고향 부산을 찾아서 선산을 방문하고 오후에 아마 총선과 관련된 그런 입장을 밝힐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었고 그게 고난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네.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입장에서 문 대통령의 어떤 지지 뭐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뭐 지금 시점에서 뭐 통상적인 어떤 예방 이상의 의미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아마 이런 일정 자체가 출마를 위한 뭐 일정으로 지금 배치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어제 자리에서도 그러한 본인의 지금 결심을 좀 밝히고 대통령의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부산으로 가서 공식적으로 어떤 출마에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관건은 과연 이제 뭐 민주당 안에서 또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지만 총선에서 얼마만큼 조국 장관의 지금 이러한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민주당 또는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개혁 세력이 연합한 공천을 하는 이 선거에서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셈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본인 개인의 어떤 정치 행보로서의 의미 외에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향후를 좀 지켜봐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바라보는 그런 민주당의 입장 또 궁금한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의 행보와 우리는 논의를 한 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자꾸 조국 신당 그러셔서 특정인의 이름을 갖고 정당의 이름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국 장관과 관련된 정당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예. 2심에서까지 지금 현재 그 금고형 이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뭐 대법원에서 그 전에 총선 전에 그 원심 파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2심까지 금고형 이상이 나온 상태에서 출마는 사실상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변호사님,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처럼 조 전 장관 지금 2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됐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좀 선을 긋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겉으로는 그런데요. 좀 저울질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울질을 하고 있다. 예. 뭐 네.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너냐 건너지 않았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 건넜다고 얘기했다 또 안 건넜다고 얘기했다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사실 이제 계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단칼에 손절할 수도 없고 또 같이 가자니 좀 부담스럽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마 같이 가면 과연 중도층으로부터 이거에 대해서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총선에 악영향이 있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는 그래도 조국에 대한 어떠한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민주당 내 세력이 좀 상당히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조 전 장관 징역 2년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 본인이 뭐 비례대표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증언은 행동을 보면 마치 국회의원 배지를 곧 달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설사 만약에 민주당에서 통합비례당에 들어가서 배지를 단다 하더라도 아마 대법원에서 선고가 그렇게 늦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배지 단 다음부터 2, 3개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다른 사건에 비추어 보면 이게 정치 사건이라서 뒤로 밀리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그런 경우까지 있는데 민주당에서 조국하고 같이 총선을 같이 치른다? 그건 엄청난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완전 손절을 못하고 계속 지금까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고려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 단지 총선의 유불리에 대해서만 지금 민주당은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최창일 교수님. 네. 그러니까 결국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 이게 민주당의 고민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통합형 비례정당에 함께 할까요? 아니면 독자적인 그 길을 갈까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통합형 비례정당에 들어가는 게 맞지가 않죠. 정치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식에 기반해야 됩니다. 네. 일단 지금 2심에서까지 징역 2년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리고 여기 얘기하는 게 뭐 무능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조기 종식 이런 얘기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혐의자고 지금 이제 2심에서까지 실형이 나왔는데 이렇게 검찰 독재 얘기를 하고 불쏘시게 됐다고 하면 이게 뜬금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다들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걷느냐 안 걷느냐 논란도 의미가 없는 논란입니다. 당연히 이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중도층은 거의 아마 뭐 제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조국 전 장관 나오면 아마 지역구에서 굉장히 불리해질 거예요. 약간 그 이제 간발의 차이로 승패 어린 수도권이 많이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중도층은 당연히 이탈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이 조국 전 장관 스스로가 상식적이고 무슨 법률적으로 다 떠나서 말이죠. 이게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지 제가 좀 묻고 싶어요. 아니 이게 지금 1심, 2심 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기 지금 민주당의 공천 그 기준도 있잖아요. 금고 이상은 안 한다며요. 근데 지금 이걸 하겠다라는 얘기는 민주당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란 말이죠. 조국 전 장관이 저는 이런 거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말이죠. 한 개인으로서 저는 당당하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아마 생각하지 않나 싶은데요. 최수영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두 분 다 이렇게 다 많은 분들이 조국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심정적 지지를 받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정말 그 손절하고 등을 돌릴 수 있을까? 자 보십시오.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 독재 정권 종식으로 출마하겠다. 이재명 대표 이번 선거 프레임을 뭐라 했습니까? 586 청산이 아니라 검찰 독재를 청산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는 또 뭐라 했습니까? 검찰 해체당을 만들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현직 대표와 그다음에 전직 법무장관 민정수석이 검찰 독재 청산 종식 그다음에 해체 정확한 말하자면 지향점을 갖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좀 불리하니까 조국 전 장관과 거리를 두는 척 하겠지만 실제로 리셋 코리아라는 당 비슷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조국 전 장관이. 그랬기 때문에 저는 총선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또 연대와 그런 말하자면은 합치는 그런 선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총선 이후에라도 조국 전 장관의 강을 민주당이 건너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최 의원님. 근데 기본적으로 그 조국 전 장관 지지자, 그러니까 조국 수호 세력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던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하고의 이 겹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자고요. 2020년에 그 2019년이죠. 그러니까 19년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조국 전 장관 당시 수호 분위기였어요. 그 민주당은. 그때도 이재명 대표는 입장 발표를 안 했어요. 조국 수호 세력의 그 이른바 본인이 힘을 싣지 않았어요. 그럴 정도로 이 양 지지 세력 간의 접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을 위해서 정치적인 그 활로를 열어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예. 더군다나 지금 만약에 거기로 뛰어들어가면 뭐 당내에 물론 이제 조국 수호 세력이 일부 있지만 뛰어들어갈 경우에 본인한테 불리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총선 전까지는 당연히 함께 안 하고 총선 이후에도 뭐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예상컨대는 아마 함께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총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예측할 수 없잖아요. 뭐 일당이 누가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함께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패널 분들의 또 전망도 많이 갈리고 있는데 과연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이른바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이걸 두고 친명과 친문 갈등이 극에 달했죠.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통합과 관련돼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심사 과정이 필요하다. 더 이상 우리 당은 친문, 친명 다 없습니다. 제 머릿속엔 공명과 정명만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친문, 친명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사람과 세력을 나누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고 당 지도부는 당내에 이런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총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명과 정명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죠? 예, 들으신 대로 이게
공교롭게도 또 명만 2개 다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뭐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렇고 당 지도부의 입장은 확실히 정리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친명, 친문해서 개파 논란이 확대되거나 그게 있는 것처럼 전제해서 당내 공천 상황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 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사실은 실제해서 친문과 친명이 공천을 두고 서로 갈등하는 정도로 지금 문제가 확대돼 있고 그게 지금 잠복돼 있고 공천 과정에서 촉발될 상황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부 임종석 실장이나 노영미 실장과 관련해서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론 정도가 제기가 됐고 그것도 공관위 위원장이 함으로써 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지만 실제 지금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가 어떤 의중을 가지고 특정 세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20명 하위 20%에 대한 발표나 통보 이후에 갈등이 촉발될 수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결국에 이게 친명 외의 세력에 대한 배제라는 비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공천은 늘 그러니까. 그런데 이 기준이라는 게 이미 작년 9월 이때 어떤 세부 기준이 정량화된 기준이 공표가 돼 있어서 그게 지금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문제를 예정하고 나와 있는 공천 기준도 아니고요. 대부분 다 정량적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천 갈등이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 또 어떤 특정 세력에 대한 배제 아니었냐라는 비판을 당사자 입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 당 내부가 친문이나 친명이냐 또 비명이냐 뭐 이런 식으로 세력화돼서 갈등이 지금 뭐 잠재돼 있거나 공천 과정에서 심화될 위험은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요. 설 연휴 기간에 그야말로 폭풍 SNS를 한 것도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40분 동안 6건을 연달아 게시한 건데요. 보시면 9일 밤 11시 57분에 단결만이 답이다 이렇게 올리고요. 쭉쭉쭉 한 6분, 10분, 6분, 2분 이런 간격으로 계속해서 글을 올리죠. 무관심과 방관은 죄악이다. 함께 가자. 부산에 출마하는 후보를 업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한밤중에 폭풍 SNS를 했는데 최수영 평론가님, 이재명 대표가 좀 할 말씀이 많았나 봐요. 이게 좀 새벽에 이렇게 좀 많이 올렸는데 그러면서도 지지자들한테는 또 여론 형성을 좀 부탁하는 그런 또 메시지도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양동작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친명과 친문의 갈등이 지금 최고조에 달하잖아요.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은 전쟁 해보자는 거냐는 식으로 지금 막 이렇게 그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설 연휴 직후 지금 바로 하위 20% 컷오프 발표되죠. 당이 내홍에 쌓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탈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좋은 경찰, 이른바 굿캅 역할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단결이 답이고 어떤 식으로든 함께 가야 되고 이렇게 좀 좋은 말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측근들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정성호, 이른바 친명계 좌장이면 정성호 의원은 아니 당연히 책임 있는 문재인 정부 사람 출마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김지호라는 그 대표 비서실 차장은 이재명 비서실 차장은 아니 뭐 성동구에 등기천년식으로 또 비아냥거리까지 해요. 예. 이러면서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여론들은 친명계 의원들이 주도하고 그렇지만 당을 깨거나 당을 분열시키지 말자라고 좋은 역할은 이재명 대표가 하는. 지금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당에 여러 가지 지금 분란이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밤에 폭풍 트윗을 올리면서 지금 설 이후에 여러 가지 전개될 상황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동 배경에 전날 나왔던 여론조사가 영향을 끼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보시면요. 정부 여당 지원론과 또 여당 견제론 이 두 격차가 그동안 오차 범위 밖에 있다가 1월 둘째 주에요. 지금은 오차 범위 내로 아주 붙었다. 여기에 이 대표가 조금 불안감을 느낀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여당 심판론, 뭐 야당 심판론, 정치 심판론까지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분위기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여러 여론조사의 결과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점을 의식한 점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
늦은 밤에 이렇게 이른바 폭풍 SNS 올린 건 이재명 대표의 위기감의 발로라고 좀 봐요. 예. 아무 정말로 생각 없이 정말로 친명과 친문의 갈등을 방치하겠다는 생각까지 이렇게 올린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이대로 계속 이 친문과 친명의 갈등이 당내에 존재한 있는 그대로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노출되면은 당 선거에 굉장히 불리하겠다는 의식을 가진 겁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고, 단지 중요한 거는 아까도 우리 최수영 평론가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친문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같은 발언한 게 정성호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정성호 의원은 친명계 핵심 좌장위원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분이고, 네. 따라서 분명히 존재합니다. 친문 간의 친명 갈등 분명히 존재하고 비명 간의 갈등 존재하는데, 당 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척결 내리지 못하고 본인의 답답한 마음은 있고, 아마 이래서 이런 밤에 SNS를 연달아 올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굿캅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또 당의 단결을 강조하고 있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두 대표와 원내대표가 갈등을 잠재우려고 애쓰고 있는데, 단 한 사람, 추미애 전 장관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윤석열과 싸워서 윤석열을 키웠다고 한심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좀 치열하게 싸웠으면 한다. 뭐 단합을 해친다는 그런 고구마 먹은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추 전 장관 계속해서 이런 단결을 저해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좀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당에서도 좀 매우 곤란스러워하는 분위기죠. 이게 그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책임론이 확대되는 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본인의 어떤 차별성이나 입지를 확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친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네. 이게 과연 이 지금 선거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 데에 대한 책임론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런 논쟁은 결론이 날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추미애 전 장관도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런 논란의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좀 자제해 주시고, 이게 전체적으로 질서 있게 어떤 뭐 생산적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전 정부 책임론, 또 그걸 누가 안고 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총선에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배제하는 방식의 이런 논란이 지금 민주당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분들이 다수라고 보고요. 예. 그런 측면을 추미애 전 장관께서도 좀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당내 단결을 조금 저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추 전 장관. 민주당 지도부는 이 추 전 장관 카드를 어떻게 쓸지 계속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경쟁력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민주당의 용산 그리고 동작을 중성동갑의 추 전 장관이 계속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무려 서울의 세 곳에서나 이 추 전 장관을 출마시키면 어떨까, 이렇게 지도부가 고심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성동갑은 그리고 동작을은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물론 용산은 지금 권영세 의원이어서 여기를 나간다면 또 여기서 밭을 갈고 있었던 또 다른 민주당 후보들과 또 경쟁을 해야겠죠. 이렇게 추 전 장관에 대한 당내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추 전 장관을 여기저기 이렇게 넣어보고 있는 그런 민주당 지도부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정말로 카드로 쓰려고 저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만 좀 평가해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얘기는 추 장관에서 그냥 손절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런 여론조사 돌리기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본인의 어떤 개성, 스타일, 이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민주당이 추미애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카드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면 굉장히 오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1등 공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야의 거의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치된 견해거든요. 의견이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추미애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 또 출마를 하고
또 이번 총선에서 아주 빅 스피커, 빅 마우스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는 또 1등 공신을 또 만들 수 있는 기록을 저는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을 굉장히 후보자로서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어하기 위해서 저렇게 돌려가면서 여론조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이준석 전 대표 논란 좀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요, 카페 매너 논란에 또 불거졌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전장현 박경석 대표 그리고 당 지도부와 함께 카페에서 앉아서 차를 마시는 장면 이게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구설에 몰랐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갑자기 또 찾아왔는데 또 갑자기 불러주셔서 아니 갑자기 찾아왔으니까 갑자기 응대해야죠 또.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겪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차라리 이준석이 낫지 않아요? 최병무 의원님, 보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테이블 딱 가운데에 앉았는데 양양자 원내대표가 다 어떻게 음료를 전달해주는 동안 자기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옆에로 넘겨주지 않고 홀짝홀짝 마셨다. 이게 논란의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저런 경험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여러 명 적어도 이제 4명이 아니고 뭐 5명 이상이 모이면 대개 테이블에 이제 2테이블 이상 이렇게 앉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한쪽에서 만약에 그 서빙이 이루어질 때 저쪽 끝에 있는 사람은 물론 뭐 종업원이 뒤로 가서 전달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전달되는 게 상식이고 매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양양자 의원이 맨 처음 이준석 대표한테 주는 거는 대표가 마시라고 준 게 아니고 저쪽으로 전달해달라고 준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은 마시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거는 자기는 아무런 그 관여를 안 한다는 식으로 그 계속해서 커피를 마신다. 저 뭐 명백하게 뭐 저게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건 아니지만 매너에 어긋나는 거는 사실이죠. 뭐 그런 부분을 이준석 그 대표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많이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의 그런 매너도 함께 이준석 전 대표와 조금 비교되면서 이런 또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좀 봤습니다. 개혁신당의 핵심 멤버들이 처음으로 다 같이 앉은 그런 첫 회의에서 또 이게 논란이 있는데요. 좌석 위치를 두고 신경전이 감지됐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를 앉는 게? 여기요? 이준석 대표 이쪽에 앉으세요. 여기 아이고 좋네요. 어서 오세요. 예.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광삼 변호사님. 사실 저는 이렇게 6명 왔는데 뭐 상석 이렇게 뭐 따질 일인가 이렇게 좀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뭐 저기 이낙연 대표는 아마 자기 옆에 앉으라고 또 이렇게 한 모양인데 이게 또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가 이제 상석이라는 것이 사실 상석이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상석이 있죠. 회사가 됐건 아니면 뭐 같은 패널들이라도 저보다 연장자인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되게 이제 벽이 있고 문을 바라보면 벽 쪽에 앉는 자리가 상석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자리가 상석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MZ세대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디 앉느냐가 중요하지 않는데 저도 뭐 어르신들 모시고 가고 저보다 연장자 가면 항상 안쪽에 가운데 자리를 많이 권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정치인들은 그게 굉장히 강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러면 본인이 가운데 앉지 않으면 이거 뭐야? 내가 자기보다 더 나를 하대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제 카메라가 비치는 제일 잘 비치는 곳, 카메라 찍을 수 있는 자리는 어느 곳이냐가 특히 이제 정치인에게는 더욱더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꼭 저런 모임에 간다랄지 아니면 뭐 단체적으로 사진 찍으면 가장 카메라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이제 선호하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자리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은 뭐 정치인으로서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한번 있어요. 자기 정말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됐습니다. 이렇게 앉으시죠 하면 또 그런 경우가 또 돋보이는 경우가 좀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던 한동훈 위원장의 영화 관람과 관련해서 지금 역시나 시민들의 인증샷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보여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혼자 갔나 봐요. 혼자 가서 주변에서 뭐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복장도 굉장히 캐주얼하죠. 이렇게 외투 하나만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간 모습인데 시민들과 만나서 이렇게 90도로 또 허리를 숙여서 폴더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지금 한동훈 봤다 이런 지금 목격담들이 속속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첫 소식에 지금 그때만 전해드릴 때만 해도 아직 한동훈 위원장이 영화관 가지 않았을 때여서 지금 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이 영상들을 저희 화면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탈락한 이 클린스만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경질론이 거세지면서요. 축구계는 물론이고 사회 곳곳에서 동조하는 그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화제를 모았던 연예인들의 비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야, 축구팬이 누구야? 심장이. 축구팬이 누구냐고? 물러나! 솔직히. 책임지고 물러나야지, 정몽규. 누가 데리고 거예요? 이제 자기만의 어떤 고집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감독을 데려와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놨으면 반성하고 다 자리 내려놔야죠. 최수영 평론가님, 지금 축구 국가대표팀이 굉장한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컵 이후에 아마 뭐 한국에 없나 봐요. 미국으로 떠났다. 그래서 뭐 외유 논란이다, 재택근무다, 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래요. 뭐 이번에 저도 아시안컵 보면서 꼭 축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이 정말 이제는 아시아에서 압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후발주자에게도 쫓기는 수준이 되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아시안컵에서조차 이제는 4강 가는 것도 버거워해야 되는 이제 지경에 왔다는 건 우리가 뭐 꼭 전문가가 아닌 눈으로 봐도 다 보였어요. 근데 이걸 지휘하는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지 1년이 넘도록 지금 보여준 특색도 없고 그다음에 리더십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장 우리가 더 중요한 태도라는 논란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아시아 국가에서가 아니라 정말 어떤 일이 있으면 좀 긴장하고 집중하고 그다음에 뭔가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선수 탓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반문한다거나 그렇다면 과연 이 감독을 데리고 왔을 때 우리가 과연 많은 축구협회 사람들이 다 모두가 이렇게 정말 합의해서 데리고 온 거냐? 또 그게 아니라는 보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결자 해지라는 우리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는 묶은 사람이 풀 때가 되었다. 그다음에 점점 이제 우리 앞으로 월드컵도 다가오는데 이런 경기력으로 과연 국가를 대표하겠느냐? 근데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국가대표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인데 이 증명하는 사람들을 지휘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 가지고 증명조차 불분명하게 만들었던 이 감독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물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는 정치권, 그러니까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제는 곧 답이 나와야 될 거라고 봐요. 예.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향해서도 비판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전후해서 한 5번이나 올렸던 분이 있습니다. 얘기를.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연예인에 의해서 정치권에도 이런 논란이 퍼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이번에 축구하는 거 보니까 저 감독 저 갈아쳐야 되겠습니다. 무슨 위약금이냐. 성적 나쁘고 감독이 무능하면 자르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프로지. 아마추어하고 다른. 감독에 무슨 인기가 있어요.
정당의 대표가 임기가 있습니까? 잘못하면 잘리는 거지. 똑같아요. 나 이번에 뭐 이면 약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 뭐 축구 협회장이 그 돈 물어내야지. 협회장이 사비로 물어내야지. 최병모 의원님. 네. 우리 결승 진출에 실패한 이 홍역이 정치권까지 또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축구가 이제 한국 축구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 같은 거 뭐 대단히 이제 흥분하실 분들이 좀 많을 거로 봐요. 특히 이제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 클린스만 감독을 처음에 계약을 할 때에도 저런 논란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감독을 할 때도 실제 그 현장에 가서 지휘하기보다는 미국에 앉아가지고 지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 다 저는 알고 모셔온 걸로 보는데, 자, 그래도 그 전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정치권은 아무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흥분도가 높다고 할지라도 축구 저런 것만은 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뭐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좋고, 정치인들은 좀 저런 전문성도 없으면서 그냥 국민 정서만 가지고서 그 정서에 호소하는 식의 그 저런 요구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결승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우리 축구가 좀비 축구라 그래서 국민들의 아주 응원을 받았는데 결과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